대한민국 여성 독거노인 그 수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남성보다 평균 10년 이상 긴 수명, 그러나 그 긴 시간은 축복이 아닌 고통입니다. 노후 준비 없이 맞이한 혼자만의 시간, 텅 빈 집에서 차가운 밥상을 마주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한 여성 노인의 지난한 겨울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0대 여성 정화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습관은 50년이 넘도록 변하지 않았다. 정화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겨울 새벽이었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씻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먹다 남은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 반모. 그게 전부였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거실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정화는 그 웃음이 진심이었는지 지금도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당신이 있을 땐 이 고요함도 덜했지. 정화는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불을 끄고 작은 상에 밥과 반찬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초라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든 순간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들이었다. 정화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생기 넘치는 그 소리는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정화는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렸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다. 손가락을 망설이다가 큰딸에게 카톡을 보냈다.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있어. 짧은 메시지였다. 보내고 나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읽지 않은 것이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독거노인이 전체 노인 인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망 후 홀로 남은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빈곤율은 남성 독거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좁은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모습이 나왔다. 정화는 그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다. 화면 속 노인도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자신도 결국 같은 처지였다. 통계 속 숫자 하나. 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존재. 정화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었다. 드라마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였다. 홈쇼핑에서는 건강식품 광고가 나왔다. 정화는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텔레비전을 껐다. 고요함이 다시 집안을 채웠다. 오전 10시 정화는 외출 준비를 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했다. 지난달에 신청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다.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정화 자신도 놀랐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옆집에서 박선주 씨가 나왔다. 정화보다 5살 많은 이웃이었다. 어디 가세요? 동사무소 좀 다녀오려고요. 혼자 가시게요? 내가 같이 갈까요?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정화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빠져나갔다. 혼자 하는 것이 편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다. 아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도 한때는 저렇게 아이를 키웠다. 밤새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달려갔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았다. 버스가 도착했다. 정화는 경로우대 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새로 지은 아파트, 대형마트, 카페들. 세상은 계속 변해가는데 정화는 그 속에서 점점 뒤처지는 기분이었다. 동사무소에 도착해 복지과를 찾아갔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화 씨, 죄송하지만 심사 결과 탈락하셨습니다. 재산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재산이요? 저 가진 게 그 낡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집의 공시지가가 기준을 넘어서요. 죄송합니다.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평생 살아온 그 집 때문에 기초수급도 받을 수 없다니.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는 월세방이 얼마나 될까? 정화는 허탈한 마음으로 동사무소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로당 앞을 지나갔다. 안에서는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정화는 몇 번 그곳에 가봤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이미 형성된 무리 속에 끼어들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서열이 있었다. 자식이 잘 사는 사람,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중심이었다. 정화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구석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다시 그 고요함이 맞이했다.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딸에게서 답장은 없었다. 작은 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읽지 않았다. 정화는 핸드폰을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녁 6시 다시 밥을 지었다. 아침에 먹던 찌개를 데우고 김치를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은 더 쓸쓸했다. 밥을 먹다 말고 정화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좋겠네. 먼저 가서 나 혼자 이렇게 남겨두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정화는 눈물을 닦고 밥을 다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이었다. 정화는 그 장면을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껐다. 밤 9시 정화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불 속은 차갑고 고요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까?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혼자 고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할까? 정화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 그나마 나았다. 밤중에 잠이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정화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정화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있었다. 24살에 결혼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해 보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말이 거칠어졌다. 밥도 제대로 못하냐, 집안일도 못하면서 뭐하냐, 그런 말들을 들으며 살았다.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봐야 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고 시누이들은 정화를 무시했다. 정화는 그 속에서 참고 견뎠다. 그게 여자의 숙명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화의 삶은 온통 아이들에게 쏟아졌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빨래, 청소, 요리, 아이들 학교 준비. 남편은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육아와 가사는 전적으로 정화의 몫이었다. 정화는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이 유일한 보람이었다. 큰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 정화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일했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부족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도 정화는 일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정화는 기뻤다.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다. 작은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다. 정화는 이제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독립했다. 큰딸은 서울로 올라갔고 작은 아들은 부산으로 갔다. 명절에 한 번씩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졌다. 전화도 잘하지 않았다. 정화는 서운했지만 아이들도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다. 남편은 퇴직 후 건강이 나빠졌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정화는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니고 약을 챙기고 식단을 관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살리지 못했다.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정화는 홀로 남았다. 아이들은 장례식에 왔다가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다. 정화는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다.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다. 정화는 그제야 남편이 정말 떠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슬픔보다는 허전함이 컸다.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화는 남편을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었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있었을 뿐. 남편이 떠난 후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연금은 끊겼고 정화는 기초연금만 받았다. 한 달에 30만 원. 그것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식비. 모든 것이 빠듯했다. 정화는 지출을 줄였다. 난방을 최소한으로 하고 전기도 아껴 썼다. 밖에 나가는 것도 줄였다. 교통비가 아까웠다. 건강도 나빠졌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다. 정화는 참고 견뎠다.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 버텼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정화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인생인가?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 남았다. 어느 날 정화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로 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심사 결과는 탈락이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정화는 황당했다. 그 집은 남편과 평생 모아서 산 집이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하지만 그 집 때문에 정화는 기초수급도 받을 수 없었다. 정화는 집을 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어디로 가야 할까? 월세를 얻어야 하는데 월세비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나이 든 사람을 반겨주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
정화는 결국 집을 지키기로 했다. 그리고 최대한 아끼며 살기로 했다. 경로당에도 몇 번 가봤다. 하지만 적응하기 어려웠다. 경로당에는 이미 형성된 그룹들이 있었다. 정화는 그 그룹에 끼지 못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교회에도 가봤다. 박선주 씨가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교회도 편하지 않았다. 헌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화는 부담스러웠다. 결국 교회도 그만두었다. 정화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명절에 한 번씩 전화했지만 그것도 의무적인 느낌이었다. 엄마, 잘 지내요? 라는 짧은 인사 후 바빠서 끊어야 한다고 했다. 정화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겨울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정화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했다. 난방비가 무서웠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전기장판을 틀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정화는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화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편하게 갔지만 나는 이렇게 남아서 고생하네. 정화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12월이 되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소복이 쌓이는 눈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눈은 얼어붙어 빙판이 되었다. 정화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넘어질까봐. 하지만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다. 어느 목요일 아침 정화는 외출 준비를 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챙겼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골목길은 빙판이었다. 정화는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넘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마트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평소엔 10분이면 갈 수 있었지만 오늘은 20분이 넘게 걸렸다. 마트에 도착해 정화는 장바구니를 들었다. 쌀, 김치, 계란, 두부, 라면. 최소한의 것들만 담았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는데 카드가 거절되었다. 잔액이 부족했다. 정화는 당황했다. 현금을 꺼내 계산했다. 지갑에 남은 돈은 몇천 원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다. 손이 시려서 장바구니를 들기가 힘들었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발이 미끄러졌다. 정화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바닥에 부딪혔다. 통증이 왔다. 무릎과 손목이 아팠다. 정화는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몸에 힘이 없었다. 장바구니는 엎어져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계란이 깨져 노른자가 눈 위로 흘렀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힘든가? 얼마나 지났을까? 박선주 씨가 지나가다가 정화를 발견했다. 아이고, 정화 씨, 괜찮으세요? 박선주 씨는 정화를 부축해 일으켰다. 정화는 겨우 일어섰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괜찮아요. 그냥 넘어졌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집에 가서 쉬면 될 거예요. 박선주 씨는 정화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흩어진 물건들도 주워서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에 들어와 정화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부어올랐다. 손목도 아팠다. 병원에 가세요. 이거 심각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파스 붙이면 나을 거예요. 정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 챙기셔야죠. 박선주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정아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웠다. 박선주 씨는 한참을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정아는 혼자 남았다. 저녁이 되자 통증이 더 심해졌다. 정아는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먹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정아는 동사무소에 전화했다. 복지 담당자와 통화했다. 저 며칠 전에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병원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 기초수급자가 아니시면 어렵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만 가능해요. 그럼 저는 안 되는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다. 결국 혼자 해결해야 했다. 정화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지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정화는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다. 택시를 부를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야 했다. 정화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 밖으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다. 버스에 올라타 병원까지 갔다.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대가 손상되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리치료요?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화는 치료비를 계산했다. 한 달이면 수십만 원이 들 것 같았다. 정화는 머뭇거렸다. 꼭 받아야 하나요?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어르신 나이에는 자연 치유가 어렵습니다. 치료를 안 받으시면 나중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정화는 고민 끝에 물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다녔다. 버스비도 부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치료를 받으며 정화는 다른 환자들을 보았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 왔다. 딸이나 아들이 모시고 온 노인들. 정화는 혼자였다. 12월 중순 정화의 집에 고지서가 날아왔다.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15만 원.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전기장판을 오래 틀어서 그런 것 같았다. 정화는 한숨을 쉬었다. 돈이 없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안 되었다. 기초연금이 들어오려면 아직 일주일이 남았다. 정화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아. 엄마가 며칠 전에 넘어져서 병원 다니고 있어.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한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딸이 말했다. 엄마, 나도 지금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요.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 괜찮아. 동생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정말 안 돼요.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딸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등록금을 마련했던 일. 아픈데도 참고 일했던 일. 하지만 딸은 엄마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정화는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다. 정화는 핸드폰을 던지듯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결국 혼자였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정화는 집안을 돌아보았다. 팔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오래된 가구들, 낡은 가전제품들. 팔아봐야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았다. 정화는 장롱을 열었다.
옛날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결혼할 때 받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정화는 그 반지를 꺼내 들었다. 평생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정화는 금은방에 갔다. 반지를 내밀었다.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주인은 반지를 저울에 올렸다. 3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정화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반지를 팔았다. 손에 쥔 돈 30만 원. 정화는 그 돈으로 전기요금을 냈다. 남은 돈으로 쌀을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다시 내렸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차갑고 허무했다. 정화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시 고요함이 정화를 감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들고 분주히 움직였다. 하지만 정화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추운 겨울날일 뿐이었다. 집에는 트리도 없고 선물도 없었다. 정화는 텔레비전을 켰다. 크리스마스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다. 정화는 채널을 돌렸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화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라면에 계란을 풀어 끓였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다. 정화는 라면을 반쯤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없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을 켜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은행에서 보낸 광고 문자였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껐다. 밤이 깊어갔다. 정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릎이 아직도 아팠다.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찾지 않는 삶,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삶. 새벽 3시 정화는 잠에서 깼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정화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정화는 심호흡을 했다. 조금씩 숨이 편해졌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크리스마스 아침 박선주 씨가 찾아왔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정화 씨, 혼자 계실 것 같아서 왔어요. 같이 케이크라도 먹어요. 정화는 박선주 씨를 집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박선주 씨가 케이크를 잘랐다. 정화는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아 먹었다. 달콤했지만 어딘가 씁쓸했다. 정화 씨, 교회라도 같이 다녀요. 혼자 계시지 말고. 선주 씨,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어요. 왜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젊다뇨. 저 70 넘었어요. 이 나이에 새 친구는 사치예요. 박선주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케이크를 먹었다. 잠시 후 박선주 씨가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혼자 너무 외로워 마세요. 고마워요, 선주 씨. 박선주 씨가 나가고 다시 고요함이 집안을 채웠다. 정화는 남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후 정화는 다시 쓰러졌다.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정화는 겨우 일어나 침대로 갔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다. 정화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이 지나야 발견될까? 아니, 아무도 찾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화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쓸쓸하게 죽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박선주 씨가 다시 찾아왔다. 문을 두들겼지만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선주 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정화 씨? 정화 씨? 박선주 씨는 침실로 들어갔다. 정화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아이고, 정화 씨, 정신 차리세요. 박선주 씨는 구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들이 와서 정화를 들것에 실었다. 정화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늘을 보았다. 하얀 구름이 떠 있었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병원에서 깨어났다. 병실 천장이 보였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다. 의사가 들어왔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정화는 힘없이 대답했다.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녹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다.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정화에게 말했다. 퇴원하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상태세요. 요양원이요? 네, 거기서 식사도 제공되고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요양원에 가면 죽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래도 싫어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화는 퇴원했다. 박선주 씨가 데리러 왔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니 먼지가 쌓여 있었다. 정화는 천천히 집안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다. 정화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아, 엄마가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어. 뭐, 왜요? 많이 아프셨어요? 응, 좀 아팠어. 탈수랑 영양실조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딸이 말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섭섭하지 않았다.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정화는 웃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나도 바쁘다. 살아내느라. 그날 저녁 박선주 씨가 저녁을 가져왔다. 미역국과 밥 반찬들. 정화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박선주 씨가 말했다. 정화 씨, 혼자 힘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힘내요. 고마워요, 선주 씨. 박선주 씨가 돌아가고 정화는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나 이제 혼자 살아볼게요. 당신 없이도. 정화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2월이 되자 날씨가 조금씩 풀렸다. 눈이 녹고 바람이 따뜻해졌다. 정화는 병원 퇴원 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다. 제대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다. 하루 세끼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었다. 무릎도 조금씩 나아졌다. 물리치료는 계속 받았다. 어느 날 아침 정화는 커피를 끓였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다. 향긋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정화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화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다.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있었구나. 정화는 밖으로 나갔다.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있었다. 풀들이 새싹을 틀기 시작했다. 정화는 그 새싹을 보며 멈춰섰다. 작고 연약한 새싹이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었다. 공원에 앉아 쉬는데 옆에 나이 든 남자 어르신이 앉았다. 정화보다 조금 더 나이 든 것 같았다. 날씨 좋네요. 남자 어르신이 말을 걸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따뜻해졌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가 5년 전에 떠났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이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버티세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정화는 남자 어르신의 말을 곱씹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정화는 그동안 버티기만 했다.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가야 했다. 저는 최영수라고 해요. 여기 자주 오는데 처음 뵙네요. 저는 김정화예요. 저도 앞으로 자주 나올게요.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정화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섰다. 오늘은 제대로 된 식사를 만들어 먹기로 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다. 요리하는 동안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거렸다. 밥을 차리고 혼자 식사를 했다. 맛있었다. 정화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박선주 씨 집으로 갔다. 손에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선주 씨, 이거 받으세요.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아이고, 정화 씨. 이거 어쩌려고 이렇게 주세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누군가 챙기고 싶네요. 박선주 씨는 고마워하며 김치를 받았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다.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다. 3월이 되자 봄이 완전히 왔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정화는 공원에 자주 나갔다. 최영수 씨를 종종 만났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화는 최영수 씨와 얘기하는 것이 편했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최영수 씨가 말했다. 정화 씨, 우리 경로당에 같이 가볼까요? 거기서 요리 교실도 하고 노래 교실도 한대요. 저는 경로당에 적응 못해요. 전에 가봤는데 낯설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같이 가요. 제가 소개해 줄게요. 정화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영수 씨와 함께 경로당에 갔다. 사람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고 있었다. 최영수 씨가 정화를 소개했다. 여기 김정화 씨예요. 이웃에 사세요. 사람들이 정화를 반겼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다. 정화는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노래를 배웠다. 옛날 노래들을 부르며 정화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시절. 4월이 되자 정화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먼저 전화했다. 딸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이제 많이 나아졌어. 요즘 경로당도 다니고 친구도 생겼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딸아, 너무 미안해. 그동안 부담 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자주 못 찾아뵙고. 괜찮아. 너도 바쁜 거 아니까. 너희들 잘 지내면 그것으로 좋게. 엄마, 다음 달에 한번 갈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정화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목소리가 밝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다. 5월 어느 날 정화는 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다. 박선주 씨가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흙을 파고 꽃모종을 심었다. 페투니아, 메리골드, 펜지, 알록달록한 꽃들이었다. 정화 씨, 꽃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예전엔 별로였는데 요즘은 좋아요. 뭔가 키우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생명을 키운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꽃을 다 심고 정화는 물을 주었다. 꽃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이 되어 정화는 혼자 밥을 먹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만들었다. 밥을 먹으며 정화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삶이 다시 시작될 줄은 몰랐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갔다.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당신,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정화는 사진 앞에 작은 꽃병을 놓았다. 오늘 아침에 꺾은 꽃을 꽂았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었다. 정화는 최근에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것이 좋았다. 다른 세계로 떠나는 기분이었다. 밤이 되자 정화는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정화는 달을 바라보았다. 둥근 보름달이었다. 예전에는 외로움의 상징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다. 정화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 내일도 또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정화는 그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만 존엄하게. 잠들기 전 정화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비참한 현실도 이야기하면 존재의 증거가 된다.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이다. 정화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 내일 아침 다시 햇살이 비칠 것이다. 정화는 그 햇살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정화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며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만 존엄하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 독거노인들도 지금 이 순간 정화 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